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풀렸죠? 네, 요새 낮에는 좀 약간 좀 그 영상의 기온이 좀 이제 느껴져가지고 이제 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꽃샘추위 한두 번 올 수는 예. 있겠지만 큰 추위는 이제 갔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도 날씨처럼 좀 포근해졌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아직은 좀 겨울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희망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보면 뭐 적잖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이 항상 보통 같이 가는데 너무 달랐어요. 네. 너무 다르게 움직였고, 뭐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번 주 초반에는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큰 변동은 사실 없었고, 뭐 코스피는 그냥 보합 정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큰 움직임 없었고, 코스닥은 좀 약간씩 밀리는 좀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좀 증시가 또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긍정적이었고, 또 중국의 경기 민감주라든가 또 한국의 그때 KB금융이 이런 장에서 신고가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주들을 또 이끌면서 증시가 굉장히 좀, 이제는 또 한 2,800을 봐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 코스닥도 이제 900 넘어서면서 좀, 분위기 살아나겠구나 이랬는데, 목요일 날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올랐어요. 0.12% 올랐는데, 문제는 코스닥이 왜 마이너스 1.63%나 목요일 날 급락을 했냐면, 그 위메이드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그때 위메이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본업인 게임이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NFT 게임에 대한 이제 이거 돈을 벌 수 있을까 진짜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27%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꽤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다른 게임주를 다 쓸어내리면서 이제 코스닥이 뭐 1.6%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2차 전지 성장주로 대표되던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또 쇼크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러면서 이 기업마저 급락하면서 분위기들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버텼던 이유는 그 하이닉스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 키옥시아가 도시바 낸드 공장이 좀 사고가 나가지고 그 반사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서 그 부분 때문에 코스피는 그래도 좀 양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뉴욕 그 실내 마스크 이제 착용 의무화를 좀 해제한다. 이런 뉴스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붙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어쨌든 코스피는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들어와서는 어쨌든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미국의 이제 그 금리가 뭐 2%를 넘어갔고, 거기에 물가 지수가 또 예상보다 너무 또 높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증시를 괴롭혔고, 또 게임주들 막 실적이 자꾸 쇼크가 나고, 크래프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요일도 역시 그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좀 굉장히 선전하는, 미국의 충격을 덜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성장주가 주로 포진한 그 특히 게임주가 많이 있는 코스닥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던 그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풍향계는 역시 미국이니까 미국 상황을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1월 소비자 물가가 7.5% 예상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작년보다 5.7%나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목요일 날 새벽에 끝났던 이제 미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원래 물가 지수가 발표하고 나서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실제 출발이 안 좋았는데 장중에 다우 지수가 플러스 반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나왔지만 이제 물가가 이 높은 게 계속 유지되겠냐, 피크아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장 들어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굉장히 매파거든요.
갑자기 이제 50bp,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을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다운됐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0.5% 인상은 사실 예상을 안 하고, 그래도 0.25% 올리고, 그리고 많이 올리면 뭐 5번, 7번 이걸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상반기에 7월까지 한 1%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50bp 올리고 계속 올리는 사이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이렇게까지 빨리 할 거라고 계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증시가 화들짝 놀랐다. 그래서 빅스텝은 일단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FMC가 또 열려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서 나스닥의 기술주에 조금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라드 총재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미국 경제 괜찮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언급을 분명히 또 해준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물가만 잡히면 시장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가는 높은데 자꾸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니까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3월 FMC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뭐 당분간은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좀 굉장히 혼조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이 급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이런 좀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는다는 아닌데 하락폭의 1차 반등을 보통 38.2% 네. 그 정도를 우리가 1차 반등 목표치라고 하고 2차 반등 목표치를 61.8%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입해 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어디까지 반등할 거냐, 이제 이걸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이번에 3,050부터 2,590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 하락폭의 38.2% 되돌리는 구간이 계산을 해보니까 2,770이 나옵니다. 실제 찍었어요, 2,770까지는. 그래서 1차 반등은 마무리는 됐고, 그거 찍고 나서 금요일 날 증시가 좀 흔들렸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돼서 다시 2차 랠리가 나온다면은 61.8%는 계산을 해보니까 2,87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기술적 반등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추세 반등이죠. 네, 그러면 추세 반등, 그러니까 2,900이 넘어가면은 이건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악재 요인은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급망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 또 개별 기업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여전히 사실 좀 좋진 않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도 뭐 적극적이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뭐 인건비, 물류비 쇼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악재인데, 다만 이제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은 했죠. 1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 공급망 이슈야 뭐 한참 됐고, LG 엔솔도 지금 이제 상장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별 기업 리스크라는 건 이제 1월 달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이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2월에는 그렇게 큰 뭐 악재들이 나온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들이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시장을 이제 압박하기보다는 조금씩은 이 악재도 피크아웃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뭐 이중 바닥을 뭐 찍으러 또 내려간다 그거보다도 시장은 좀 그래도 한 2,700선 정도에서는 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올라가려면은 뭔가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제가 증시가 여기서 올라간다면 뭐 때문에 올라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 결국 그거 같아요. 반도체.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는데 그걸 이끈 주역이 SK 하이닉스더라고요. 하이닉스가 12%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번 주에. 그럼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이거는 증시를 좀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가 좀 해소되는 조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세계 1등 그 해운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그 하반기 초입부터
그 공급망 좀 완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류난 네. 해소가 돼서 운임이 정상화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 시기의 문제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이 공급망 해소 조짐이 좀 보여준다면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왔고 그리고 공급망 해소를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그거밖에 없죠. 오미크론이 빨리 끝나가지고 네. 리오프닝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요새 뉴스 아마 보셨잖아요. 뉴욕주도 마스크 해제한다.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제 검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검사 안 해버리겠다. 영국도 방역 해제하고 유럽이나 근데 문제는 아직 아시아는 아니에요. 예. 아시아는 방역이 아직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구 선진국은 방역을 이제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도 아마 계절 독감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죠. 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생각보다 빨리 되면 병목 현상은 빨리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피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는데 좋아지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죠. 이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 요거랑 공급망 해소.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인 리오프닝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요 속도에 따라서 코스피의 반등 좀 강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상장 기업들 실적으로 평가해 보면 현재의 어떤 주가 레벨이 적절한지 좀 그보다 좀 못한지 왜냐하면 이제 수급 요인 말고 펀더멘털로 한번 우리 주가 수준을 예. 평가해 봤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가 아까 뭐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0.4% 정도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30조 정도는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대표적인 업종이 보험, 반도체 이 두 개 업종이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1.8%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면으로 보면은 아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그동안 없었는데 올해 전망치가 드디어 터닝했다는 건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구나. 이건 펀더멘털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PER이 10.3배 정도 되거든요. PBR이 1.1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 밸류에이션을 높이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ROE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 벌면 ROE가 10%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벌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기업들이 자본이 1000억 있는데 100억 벌면 ROE가 10%거든요. 그럼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ROE가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ROE가 굉장히 높아요. 한 뭐 20% 가까이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익도 이익인데 주주 환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자본 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니까 자본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ROE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밑에 분모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가 번 돈의 17%를 주주들한테 돌려준대요. 예. 기업들이. 근데 미국이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거 다 합치면 45% 정도. 거의 3배 넘네요. 네. 대만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각이나 뭐 이익 배당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이요. 주주 환원 정책에 너무나 인색해요. 근데 주주 환원 정책을 쓰면요. ROE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이게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PBR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제 기업 이익이 늘면서 ROE 올라가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너무 배당이나 이런 게 인색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높여준다면 한국의 펀더멘털과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 이런 게 맞물리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 ROE를 높이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가 올라갔던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은행주가 많아요. 네. 은행주들 대표적으로 자기 자본을 많이 환원을 해줍니다. 배당을 네, 많이 배당을 줬죠. 네, 예. 많이 줘요. 그리고 카카오가 반등한 것도 금요일 날 네. 이제 오랜만에 자사주 소각하겠다. 네. 이것도 이제 ROE를 높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자사주 소각은 우리 이사님이 몇 번 이야기하는 해야 된다고 건데 저도 예.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주주들의 의견이 관철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달러당 1,200원 안팎으로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사는 것 같고 또 코스닥은 또 팔고 있고 약간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수급이 되게 좀 다른 현상이 뭐냐면요. 코스피는 정말 많이 사는데 네. 코스닥을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아, 코스닥을 그 작년 배당락 있잖아요. 네. 12월 29일부터 제가 그날부터 많이 팔았어요. 그날 2천억 이상 팔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막 1,000억씩 파는데 현재까지 3조를 넘게 팔았어요. 아, 코스닥을요? 한 달 만에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역대급 매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코스닥에 실망한 것 같아요. 아, 뭐냐면 코스닥의 개별 기업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네. 1등 기업이 지금 코스닥의 1등 기업이 분식회계 좀 이슈가 있잖아요. 네. 2등 기업이 에코프로 BM은 내부자 내부자 거래. 거래. 거기다 위메이드 쇼크 터지고 그 상황에서 실적 안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성장지들 무너지고 금리 올라가니까 이거 숫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밸류 아닌가? 그냥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코스닥을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산 뭐 달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는 코스닥에 대해 좀 실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팔고 역으로 뭘 사고 있냐면요.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랑 네. 은행주를 막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장을 떠났다는 아니에요. 떠난 건 아닌데 이 자금은 있는데 이 안 좋은 걸 철저히 버려버리고 좋은 쪽으로 그냥 교체하는 그러면서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아버리는 이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막 다 던지고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들이 과거랑 달라진 게 그 환율 오르고 외부 변수 안 좋다고 한국을 무주 차별적으로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건 사버리고 아닌 건 버리는 철저하게 그 종목별로 다르게 매매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진 않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4,277억 샀고요. 두 번째가 이제 SK하이닉스를 3,614억, KB금융을 1,290억, 신한지주를 1,007억, 하나금융지주를 890억,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680억 매수했습니다. 대한항공을 487억 샀고요. 포스코를 436억 샀고, 네이버를 363억 샀고, 그리고 KTNG를 276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하고 금융주에 거의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를 단행한 게 이번 주 수급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들은 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고요. 네. 908억 정도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을 604억 정도 매수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을 486억 그리고 LNF를 368억 매수했습니다. 신세계를 280억 샀고요. 롯데케미칼을 244억, 하나솔루션을 209억 정도 샀고 한국전력을 192억 샀고요. CJ제일제당을 189억, 한국항공우주를 183억 샀습니다. 기관들 매수의 특징은 뭐 어떤 특정 업종을 산 게 아니라 그냥 개별 기업을 각각 샀어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좋아지거나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한마디로 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그냥 맞게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1,863억 매수했고요. 삼성 SDI를 1,433억, SK이노베이션을 1,116억, SK바이오사이언스를 1,079억, 카카오를 1,039억,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956억 샀고요. 위메이드를 935억 샀고, 기아를 787억, 두산중공업을 719억 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61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투자분들은 많이 빠진 거 역시 많이 샀어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를 좀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주류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요. 한 10% 정도 올랐고 해운주가 7% 반등했고요. 면세점이 6.5%, 항공주가 5.7%, 백화점이 4.2%, 의류가 4%, 화장품이 3.2%, 은행주가 3%,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가 2.9% 올랐고요. 석유화학이 2.9%, 그리고 여행이 2.6%, 광고가 한 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거 보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딱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 다 리오프닝이에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냥 압도적으로 예. 시장을 다 이끌면서 그냥 고르게 반등을 좀 해준 것 같고, 특히 많이 올랐던 주류 업종은 이제 그 주류 가격 인상 네. 기대감이 뭐 소주 가격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독 좀 많이 올랐고, 해운주는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IBK 투자증권의 김태현, 이상현,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고요. 제목이 미스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보고서인데, 뭐 연초에 로봇주가 한번 핫했잖아요. 한번 핫했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로봇의 분류와 역사 이런 것들이 있고, 주요 국가별로 로봇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다음 분야별로, 그러니까 로봇 분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의료라든가 물류, 외식, 뭐 가정에 있는 서비스 로봇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놨는데,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로봇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산업용하고 서비스 로봇. 산업용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로봇 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 공장에서 쓰는. 자동차 공장.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작업들 수행하는 게 산업용이고, 서비스용은 어디냐면 이제 의료라든가 국방용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 우리 집에서 만약에 로봇을 들이면 뭐 가사, 뭐 아니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제조용 로봇 시장이 연평균 6% 성장을 하는데 서비스용은 22% 더 성장률이 높다고 하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서비스용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요즘에 그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 그랬죠. 아까 국방이나 의료 쪽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의료 로봇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대요. 이쪽이 뭐 그 수술용 로봇 같은 거 이 시장이 커져가지고 되게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각광받는 게 물류 로봇. 이제 뭐 이렇게 운송해주고 예, 그런 로봇 시장도 개 모양 로봇 예, 이런 거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독약을 분사해주는 로봇도 있대요. 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으로 분사해주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게 로봇이 왜 구조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령화하고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노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시장은 로봇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전 세계 1등 시장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8년 연속 최대 시장 1위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등이래요. 5등인데 산업용 로봇의 밀집도가 세계 1등이래요. 그러니까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가 932대로, 그러니까 공장에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보이고, 주요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로봇 하는 그 현대차, 예. 그리고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외에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미국 기업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 세계 1등 그 로봇 수술, 의료 수술, 의료 수술, 서지컬이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외과 이제 의료할 때 필요한 로봇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로봇 시장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일단 이제 월요일 날 2월 14일 날은